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2차 종전협상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현지 시간 21일 열릴 거라며 협상 이튿날 종료되는 휴전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이 언제 열릴지 세계 이목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미국 협상단은 출발했습니까? 네, 아직 출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JD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협상단의 파키스탄 출발 여부에 대해 혼선을 주는 발언을 오늘 잇따라 내놨는데요. 앞서 공개된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고 곧 도착한다고 했다가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는 이날 중으로 떠나서 21일 화요일부터 협상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매체들도 아직은 떠나지 않았지만 곧 이동할 거란 보도에 이어서 가장 최신 소식은 내일 화요일에 출발할 거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란이 추가 협상에 동의할 경우 화요일 이동할 거라고 가디언과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휴전 시한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레인 23일 오전, 미 동부 시간으로는 수요일 저녁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애초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 2주 휴전에 합의한 만큼 화요일인 21일까지가 시한으로 여겨졌는데 사실상 휴전 기간을 하루 늘려 잡은 겁니다. 휴전 기간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해석하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혼란스러운 발언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도 혼란스럽게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의도가 맞냐? 현지에서 의구심도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란은 종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미 협상단의 출발 역시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의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란은 종전 협상 참석 여부를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의 2차 종전 협상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이란은 중재국 파키스탄에는 미국 측의 태도를 장애물로 꼽으면서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파키스탄 부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도발, 특히 이란 상선에 대한 위협과 공격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دیدیم که آمریکا بر بدعهدی و نقض آتشبس اصرار ورزید. اینا همش گواه این هست که آمریکا ظاهراً در روند دیپلماتیک جدیتی ندارد. 이란 군부와 연계된 타스님 뉴스는 이날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의 해상 봉쇄를 협상의 근본적인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이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의 협상 참석을 보장하기 위해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봉쇄는 풀지 않을 거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는 대이란 해상 봉쇄는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오늘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은 내가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를 절실하게 바란다면서도 나는 합의 서명이 있을 때까지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이어 SNS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봉쇄인데 이란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없이 휴전 기한이 만료된다면 많은 폭탄이 쏟아질 것이며 휴전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은 적다고 이란을 거듭 압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But the blockade is going to remain. But maybe I won't extend it. So you have a blockade, and unfortunately we'll have to start dropping bombs again. 트럼프는 동시에 합의에 이를 경우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유화적인 메시지도 냈습니다. 베네수엘라 모델을 언급하며 이란의 새 지도부가 현명하다면 이란은 위대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이란과의 핵 합의가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됐다가 자신이 파기한 핵 합의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주요 원유 수출국 가운데 한 곳인 쿠웨이트가 수출 중단을 의미하는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카타르와 바레인에 이어 주요 산유국의 세 번째 불가항력 선언인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공사 KPC가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계약사들의 서신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선박 통행 차질을 이유로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유조선의 걸프 해협 진출입이 막히면서 기존에 약속된 인도 물량을 제때 맞추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불가항력은 전쟁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때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조치입니다. 쿠웨이트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량 가운데 10%를 차지할 정도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최근 페르시아만 안에 위치한 카타르와 바레인도 불가항력을 선언했는데 우리 정부는 당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가 쿠웨이트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사태가 더 길어질 경우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he challenge the market has is there is a lot of short-term effects, but I think this will drag on. 여기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겠다며 입법 조치에까지 나섰습니다. 선박의 해협 통과는 자신들이 결정한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여파로 주요 에너지 수출국들의 불가항력 선언이 잇따르면서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런던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5.48달러로 전장 대비 5.64%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6.80% 오른 배럴당 89.6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 재개를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0.01%, S&P 500 지수는 0.24%, 나스닥 지수는 0.26% 각각 하락했습니다. 경제적인 여파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용 비료의 핵심 원료인 요소 가격이 불과 2달 만에 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원재료 수급이 끊긴 비료 공장의 야적장은 텅텅 비어가고 있고 관련 업계는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창고 안에 쌓여있는 요소를 퍼나릅니다. 하지만 비료의 주 원료인 요소 재고량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 이란 전쟁 이후 요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당장 비료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이곳 야적장에는 출하를 앞둔 비료가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텅텅 비었습니다. 한국비료협회는 지난 2월 기준 톤당 410달러 수준이던 요소 가격이 최근 톤당 950달러로 2배 이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요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비료업계는 원가 상승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원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가격 조정이 절실합니다. 비료 생산업체는 현재 가격이 유지되며 더 이상 고가의 원료를 구입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요소 수입량의 30% 이상을 중동 지역에서 들여왔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물량이 막혔습니다. 주요 수입국인 중국마저 요소 수출을 통제한 데다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비료업계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환율 자체도 급등해가 있는 관계라 가지고 비료업계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원가 상승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에 대비해 비료 관련 지원금 등 137억 원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중동발 원자재 대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비료 가격 상승이 결국 농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선박 납포와 유조선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휴전 시한을 앞두고 중동의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거친 공방의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의도적으로 판을 키우는 빅딜용 밑밥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각국 선박을 공격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들자 미 해군은 이란 선박을 전격 납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런 강대강 대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저히 계산된 흐름일 수 있습니다. 말폭탄을 넘어선 물리적 타격은 이란이 협상을 거부할 때 치러야 할 비용을 극단적으로 높입니다. They are going to stay, and it's going to be bloody, and it's going to be costly, with no prospect for a better future. 굴욕적 타협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강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등판할 최적의 타이밍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위기를 임계점까지 밀어붙인 뒤 극적인 순간에 이란 지도부와 직접 대화를 제안해 판을 흔드는 것입니다. 과거 북미 관계에서 화염과 분노 발언 이후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던 패턴과 흡사합니다. آرایش نظامی آمریکا برای حمله است. داره خودش آماده میکنه برای عملیات آبی خاکی، حمله به بنادر ما، حمله به زیرساخت‌های ما، حمله به جزایر ما. 문제는 이 전략이 한 끗 차이로 위험한 도박이란 점입니다. 이란 강경파가 전면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우발적 충돌이 확전으로 번질 경우 거래의 기술은 파국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극적인 반전 카드가 절실합니다. 이번 압박이 세기의 빅딜로 기록될지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패착이 될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레바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망치로 훼손하는 장면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웬일로 이스라엘군이 실제 상황을 인정하고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바논의 기독교 마을 체육시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상입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끌어내려진 예수 그리스도 상의 머리 부분을 망치로 내려치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진은 팔레스타인 기자가 현지 시각 19일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촬영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군복과 휘장 등을 통해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 병사라는 점은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스라엘군은 SNS를 통해 이런 행위는 군의 가치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상을 원상복구하는 동시에 필요하면 군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병사를 문책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마을 주민들은 아버지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라는 성서구절을 인용하며 이스라엘군을 비난했습니다. 누리꾼들도 비난 여론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과 교황 레오 14세의 충돌과도 맞물려 비난 여론이 미국과 이스라엘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계 한 이스라엘 의원은 공개적으로 예수와 교황을 모욕하는 것을 트럼프에게 배운 것인가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놓고 교황과 공개 설전을 벌이며 자신을 예수로 묘사한 합성 사진으로 신성모독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 진주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3명이 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외부로 나가는 물류 차량을 조합원이 막아서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이 통제된 왕복 4차로의 물류센터 앞. 물류 차량이 줄지어 도로로 나옵니다. 곧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첫 번째 물류 차량을 막아서며 저지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일부가 물류 차량에 치였습니다. 물류를 저희는 저지하고 있었고 경찰은 저희를 기동대로 앞세워서 차량을 내보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조합원 1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조합원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물류 차량을 운전한 비조합원 40대 남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살해의 고의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집회 현장에선 화물연대 차량이 경찰 바리게이트 쪽으로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기동대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고 차에 타고 있던 조합원 2명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는 BGF 리테일의 공동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최근 집회를 벌여오고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숨지거나 다치자 화물연대는 조합원 총집결과 총력투쟁을 선언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원청과 하청의 노동자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이번 사고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조정이나 사용자성 판단 여부를 요청한 사례는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CU지회는 이달 초부터 경남 진주 물류센터에서 파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곳 말고도 경기도 안성과 화성, 전남 나주 등 주요 물류센터에서 동시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U 편의점 운영회사인 BGF 리테일은 자회사인 BGF 로지스를 통해 물건을 옮깁니다. 그리고 BGF 로지스는 물류센터별로 계약된 운송사들이 있고 화물기사들은 이 운송사들에 소속된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화물연대는 화물기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BGF 로지스, 더 나아가 BGF 리테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GF 측이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BGF 측은 사용자가 아니어서 교섭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화물연대는 현재까지 7차례 교섭 요구를 보냈지만 회사 측이 묵살해 물류센터 봉쇄투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이나 노조 측이나 정작 노란봉투법을 통한 사태 해결 노력은 미흡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문의 결과 노란봉투법 시행 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동위원회로 조정이나 사용자성 판단, 복수노조 판단 사건이 접수된 사례가 전혀 검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이제 대화를 해보라고 만든 법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법의 취지가 현장 노사에게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요. 어렵사리 노란봉투법은 시행됐지만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 사이 대화 없는 갈등이 답습되면서 노사 대치 과정에 인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되풀이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3년 전부터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표정우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교통경찰관이 우회전 차량을 잠시 멈춰 세웁니다. 보행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지나쳤고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을 맞았습니다. 네, 선생님,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위반하셨고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한 겁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이렇게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만나면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이어도 멈춰야 하는데 단속 1시간 만에 교차로 한 곳에서만 1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이런 거는 봐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듣는데 살짝 했는데 어쨌든 걸렸어.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해에만 14,000여 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75명이 숨졌습니다. 조금만 주의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당황스럽고 사람이 차 때문에 멈춰야 되나 싶고 그래서 아직 벌금 부과 안 하나 이런 생각하죠. 법을 지키려 잠시 멈춘 차량을 향해 뒷차가 경적을 울리는 잘못된 교통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2달 동안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복면을 쓴 도둑이 고급 빌라 등에서 잇따라 금품을 훔쳐서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는 소식 최근에 YTN이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이 범인을 잡고 보니 지난 3년 반 동안 30여 세대가 피해를 본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빌라 단지를 서성이더니 배관을 타고 2층 창문으로 잽싸게 들어갑니다. 20분쯤 뒤 배관을 따라 내려온 뒤 담장 밖으로 쏜살같이 도망칩니다. 주로 경기 남부 일대에서 활동한 이른바 복면 도둑입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무려 3년 반 동안 빌라와 아파트 30여 세대에서 금품 5억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2달 사이 용인의 한 빌라 단지에서만 5세대가 잇따라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그마한 보석함이 다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게 열었을 때 당연히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무런 흔적이 없었어요. 행방이 묘연했던 도둑은 그러나 경찰이 도주 경로를 따라 CCTV 900여 대를 샅샅이 뒤진 끝에 충북 청주시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주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야산 근처 주택을 노렸고 덧신을 신거나 바닥에 물을 뿌려가며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도주를 하면서 범행 당시에 착용했던 사기 잠바를 벗는 방법으로, 사기 잠바를 추가로 입는 방법으로 한복을 한 거죠. 경찰은 A씨를 범행 장소 근처까지 태워다 준 60대를 공범으로 의심해 입건하고 훔친 금품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30년까지 양국 간의 교육 규모를 2배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원유와 나프타 등의 안정적인 수급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디 인도 총리와 무르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인도 군의장대도 8년 만에 국빈 방문한 한국 정상을 예를 갖춰 환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인도의 국부로 불리는 간디의 추모공원에 들러 헌화하며 호의에 화답했습니다. 지난해 G7과 G20을 계기로 만난 이후 세 번째 대면한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두 나라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하였습니다. 조선과 반도체 분야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신흥, 개도국 그룹의 리더인 인도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윈윈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조선과 금융, 디지털 분야 교류 또한 확대해 현재 연간 25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액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टैलेंट से लेकर टेक्नोलॉजी, एनवायरनमेंट से लेकर एनर्जी, हर क्षेत्र में सहयोग के नए अवसरों को साकार करेंगे. 회담 성과를 토대로 공동성명까지 채택한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에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원유 등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같은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두 번째 순방국인 베트남으로 이동해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뉴델리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인도 국빈 방문은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신흥 개도국 그룹과의 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위성랑 국가안보실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고속 성장하고 있는 14억 인구의 인도와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인들이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이 됐습니다. 두 정상이 삼성 이재용 회장과 함께 셀카를 찍으면서 우위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와 미소를 머금으며 카메라를 응시합니다. 모디 총리가 주최한 오찬에서 이 회장이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한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은 겁니다. 애초 정부 인사들만 참석하기로 예정됐던 자리였는데 모디 총리의 깜짝 초청으로 이 회장은 물론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구강모 LG 회장 등 11명의 재계 인사가 함께했습니다. 정부 인사들 간의 외교 행사인 국빈 오찬에 기업인들을 초대한 형식을 파괴한 매우 이례적인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오찬 이후에는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도 열렸는데 양국 정부와 기업인 600여 명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첫 인연으로 알려진 금관가야 김수로 왕과 인도 고대 국가인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우의 결혼 설화를 언급했습니다. 허황우가 한반도로 건너올 때 배 안에 있던 파사 석탑이 거센 파도를 잠재웠듯 새로운 협력의 장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파사 석탑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하고자 했던 인류의 굳은 의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교류의 영역을 확장하며 더 많은 파사 석탑을 쌓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민간에서는 모두 20건의 양해각서 MOU가 체결됐습니다. 특히 인도의 새로운 조선소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항과 합작법인 추진 방향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과 회담에서 조만간 한국 기업인들을 모두 초대해 인도 진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법을 찾겠다고도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북한이 10여일 만에 다시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 시험을 했다면서 관련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사거리를 고려하면 남측 수도권을 겨냥한 무력 시위로 보이는데요. 공중에서 지뢰를 살포하는 지뢰탄 시험도 진행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해안가 방파제에서 미사일이 솟아오릅니다. 바로 옆에 설치된 모니터엔 미사일이 표적에 수직 낙하하는 모습과 함께 상공에서 탄두가 폭발하며 자탄이 확산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북한이 또 집속탄 실험을 진행했다며 공개한 모습인데 집속탄 발사 사진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고밀도 진압 타격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군사행동 실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시험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집속탄을 탑재한 미사일 기종이 화성 11 나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여일 전 집속탄 발사에 사용했던 화성 11 가형보다 길이와 직경이 줄어든 형태로 비행거리는 136km였습니다. 남측 수도권을 겨냥한 무력 시위로 보입니다. 또 미사일 5기를 쏘아 올려 축구장 20개 가까운 면적이 초토화됐다며 지난번 실험보다 파괴력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점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스라엘의 최강 방공망이 이러한 집속탄의 무력화되는 걸 지켜본 뒤 연일 실험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 과정에선 파편질의 탄두도 탑재했다고 밝혔는데 공중에서 광범위한 지역에 신속하게 지뢰를 살포하기 위한 실험으로 보입니다. 이란 전쟁의 장기 소모전, 그리고 확산탄, 그리고 지뢰살포탄 등 비대칭을 염두에 두고 그런 전력들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통일부는 이번 발사가 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새 국방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험 발사 현장에 이례적으로 전방부대 군단장들이 대거 참석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했던 늑대 늑구가 탈출 9일 만에 생포됐죠.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대전시장이 직접 근황을 올리는가 하면 늑구 빵까지 나오며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인기의 이유가 뭔지 김승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시작은 공포였습니다. 늑대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따 밤에 퇴근할 때 마주칠까 봐 또 두렵기도 하고요. 도망 과정에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은 가운데 늑구라는 친근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위협적인 야생 포식자였던 늑대는
어느새 집을 나간 불쌍한 동물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기성 언론까지 늑구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듯 전했고 목격담을 하나로 모아 이동 경로를 볼 수 있는 이른바 늑구맵이 생기며 시민들은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늑구 이야기의 일부가 됐습니다. 움직이는 흔적 잘 보면서 올라가요. 징징이 왔다 갔다 한 거는 같은데? 동물원을 나간 지 9일 만에 늑구가 무사히 붙잡히면서 늑구는 탈출 도주 생포로 이어진 기승전결 서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늑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대전 시내 건물 전광판엔 늑구야 돌아와줘서 고마워란 문구가 등장했고 대전시장은 지역 연고 스포츠팀이 늑구가 돌아온 뒤 승리했다고 지켜세우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처럼 소비됐습니다. 늑구야, 안전하게 돌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늑대 복원 사업으로 귀하게 대접받은 늑구가 알고 보니 만평짜리 넓은 집에서 사는 도련님이었다는 SNS 글이 퍼지며 늑구의 서사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무사 귀환을 기념해 대전 유명 베이커리에 빵으로 등장하며 늑구는 그야말로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시민 안전이나 관리 책임이라는 본질은 뒤로 밀린 채 맹수가 탈출한 사건이 가볍게 소비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현재 서울 기온이 한 자릿수로 어제보다 6에서 7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남부산간과 충남 공주와 금산, 전북 무주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에 비해 제법 쌀쌀하니까요. 출근길에는 따뜻한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황사로 인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과 대전, 광주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한편 중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연일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7.2도, 청주는 5.8도, 안동은 4.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7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구 23도, 포항도 2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남부지방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은 우리 시간으로 모레 오전까지라며 연장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밝혔습니다. 또 벤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떠날 것이라며 이란과의 협상은 21일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도 2차 회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이 특정 조건들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문제 등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는 등 협상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는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어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폭격이 시작되지만 합의가 되면 경제적인 지원도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란을 향해 압박과 유화의 메시지를 동시에 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이어지면서 쿠웨이트가 수출 중단을 의미하는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카타르와 바레인에 이어 주요 산유국의 세 번째 불가항력 선언인데 호르무즈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중동 상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종전회담 기대감을 연일 키우고 있죠. 벤스 부통령의 파키스탄 행도 수시로 말을 바꾼 가운데 결국엔 출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선박 공격을 이유로 회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불발로 전쟁이 재개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편에선 물밑 대화가 이어져 곧 2차 회담이 열릴 거란 관측도 잇따랐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휴전 종료 시점을 코앞에 두고 열린 이란 외무부 브리핑. 기자들은 미국과의 2차 회담에 참석할 건지부터 물었지만 대변인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선박을 공격하고 납포하는 건 휴전 협정 위반이라며 미국은 외교에 진지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تا الان که من خدمتتون هستم در مورد دور بعدی برای مذاکرات ما برنامه‌ای نداریم. تصمیمی در این خصوص اتخاذ نشد.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도 레드라인을 양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며 핵포기 불가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대화는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며 2차 회담 참석 여부는 미국이 진정성을 보일지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대화 중단을 선언하지는 않으면서 회담 재개설은 이어졌습니다. CNN은 이란 대표단이 21일 파키스탄에 도착할 거라고 보도했고 파키스탄 현지 언론도 화요일에 2차 회담이 개최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도중 2차례 공격받은 이란이 여전히 미국을 믿지 못하고 2차 회담을 연막작전으로 의심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입으로는 협상을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중동의 병력 투입을 늘리고 상황실 회의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확전을 노리고 있을 거란 걱정을 떨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نتیجه انتظار داریم که با اینکه باید به هر حال فضای دیپلماسی پیش بره اما با بی‌اعتمادی کامل به این آمریکایی که تا حالا به هیچ کدوم از تعهداتش عمل نکرده پیش بره. 휴전 종료 직전까지 회담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란 협상대표단이 이곳 파키스탄으로 향할지 여부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2주 휴전 시한이 우리 시간으로 모레 오전까지라면서 연장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휴전 종료 시점에 대해 워싱턴 시간으로 수요일 22일 저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애초 21일까지가 2주 휴전 시한으로 여겨졌는데요. 기점을 탄력적으로 해석해서 사실상 휴전 기간을 하루 늘려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면서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봉쇄를 해제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쇄인데 이란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제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란은 미국 측의 태도를 장애물로 삼으면서 모든 측면을 고려해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전화로 휴전 관련 현안을 논의하면서 이란은 모든 측면을 고려해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의 모순된 입장과 이란을 향한 위협적인 수사가 외교적인 절차를 지속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장애물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란 상선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의 물길을 다시 열겠다면서 기뢰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정상화가 어려워 보입니다. 통항이 회복돼도 에너지 공급망은 더디게 돌아갈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전쟁으로 사라진 석유가 이미 5억 배럴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군이 해상 드론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무인 수상정과 잠수정에서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바다 및 기뢰를 수색 중이라고 미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드론을 동원한 작업은 인명피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또 해협이 좁은 만큼 상대적으로 쉽게 기뢰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 해군 사령관을 지낸 케빈 도네건 예비역 중장은 드론으로는 심속한 탐지가 가능해 수주가 아닌 수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군의 압박으로 이란이 대형 기뢰 부설함을 투입하지 못해 막상 설치한 기뢰가 많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해협이 당장 열리더라도 원유 생산과 물류 흐름의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리서치 업체는 쿠웨이트와 이라크 중진류 유전은 정상 운영을 회복하는 데에 4-5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LNG 수출 시설인 라스파판 플랜트나
정제시설 손상까지 고려하면 인프라 복구까진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50일 동안의 전쟁에 이미 사라진 원유만 5억 배럴로 추산됐습니다. 전 세계가 닷새를 쓸 수 있고 전 세계 차량 통행을 11일 동안 멈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미 에너지 공급망은 막대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종전협상 추이만 지켜보는 중동 국가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바닷속의 조용한 폭탄인 기뢰에 전 세계에 관심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기뢰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또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김은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봉쇄와 개방을 반복하며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위해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이란의 기뢰는 마함3와 마함7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기뢰를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마함3는 무거운 추가 달린 줄로 바닥에 고정해 특정 수심에 머물게 하는 계류 기뢰, 마함7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해저 기뢰입니다. 이외에도 수면에 떠다니는 부유 기뢰는 예기치 못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훨씬 높습니다. 기뢰는 배가 지나갈 때 압력 변동과 음향, 자기장 등을 감지해 폭발하는데 이런 기뢰를 제거하려면 전문 함정인 소해함이 필요합니다. 소해함은 기뢰 탐색 소나를 활용해 음파를 발사한 후 기뢰 표면에 맞고 돌아오는 반사파를 분석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AI의 소나 이미지를 학습시켜 진짜 기뢰일 확률이 높은 물체를 위주로 식별하는 기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소해함이 주력이었다면 최근에는 원격 방식까지 결합해 유무인 체계로 기뢰를 제거하는 추세입니다. 일단 기뢰를 소외한다는 거는 가서 탐지를 하고 이제 탐지된 기뢰에 대해서 이거를 무력화시키는 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탐지된 기뢰에 대해서 무인 체계를 보내서 이제 그 폭파시키는 그런 좀 다양한 전을 좀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각국의 기뢰 제거 능력 또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이란과의 전쟁 다음은 쿠바라고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독일 총리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고위 관리들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해 에너지 금수 조치 해제 문제 등을 논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전쟁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메르츠 독일 총리. 한 행사장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가 쉽지 않다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각국 정상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Türen geschlossen sind und die Presse nicht mehr dabei ist, wird's besser, aber es ist immer noch nicht gut. Es ist halt schwierig.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전쟁이 끝나면 쿠바를 다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가 중국, 러시아 등과 손잡고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며 에너지 봉쇄를 강행한 데 이어 군사작전 가능성까지 시사한 겁니다. 메르츠 총리는 국제사회에서 반트럼프 연대의 중심에 있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함께 한층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Keinerlei erkennbare Gefährdung für Drittstaaten außerhalb Kubas aus. Und deswegen sehe ich nicht, auf welcher Grundlage hier eine Intervention stattfinden sollte. 룰라 대통령도 쿠바는 70년 동안 제재를 당했다며 강대국이 이념적 동기로 벌인 일이자 주권 침해라고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석 달 넘게 전력난과 경제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쿠바 대통령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 미국이 침략하면 격퇴하겠다며 대응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이후 극도로 악화한 여론을 외면한 채 미국이 쿠바에 대한 군사 행동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쿠바는 이달 미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10년 만에 쿠바를 방문해 회담을 가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에너지 봉쇄 해제 조건 등을 논의한 이 자리에서 미국 대표단의 위협이나 시한 통보는 없었다고 쿠바 고위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와 고환율로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5월부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하원은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을 위해 주택 분양 보증료 30% 할인 특례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3,161가구로 올해 월별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러그스토어 올리브영과 생활용품종 다이소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 기준을 넘겨 상환 의무가 발생한 취업 뒤 학자금 대출자 19만 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합원이 토지부터 확보해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 지연과 깜깜이 운영, 또 대행사의 비리 등 부작용이 워낙 많아서 논란이 컸었는데요. 정부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확보 요건을 낮춰주고 업무 대행사 등록제 등을 도입해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시 풍무동 일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부지. 지주택 사업은 조합원들이 토지부터 사들여 아파트를 짓는 방식인데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가운데 대출이자만 불어나며 땅이 통째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한 1,200명에서 한 1,300명 정도 되고요. 피해 금액이 한 6,500에서 7,000만 원 정도 돼요. 1인당 금액이. 부작용이 워낙 컸던 지주택 사업에 대해 정부가 폐지 대신 제도 개선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장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핵심은 사업 승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토지 확보 요건을 95%에서 80%로 완화해 사업 문턱을 대폭 낮춰주기로 한 점입니다. 지금 기준에선 사업이 과도하게 늘어지며 이자 비용이 불거나 5% 미만의 토지주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버티는 문제도 빈번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618개 조합 가운데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넘은 조합이 27%에 불과합니다. 토지 요건이 완화되면 나머지 20%에 대해선 매도 청구가 가능해지고 토지 확보 기간 단축으로 이자 부담이 줄어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간 자본금도 없고 전문 지식도 부족한 업체가 한탕을 노리며 지주택 시장에 뛰어드는 사례도 많았는데 업무 대행사에도 자격을 도입합니다. 자본금과 전문 인력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의 제재 수단도 마련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최초 공사비 대비 5% 이상 증액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전문기관 검증도 의무화합니다. 조합이 자금의 사용 내용과 증빙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미공개 시 자금 인출을 제한하도록 해 깜깜이 운영 문제도 해소합니다. 대부분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국토부는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착수하고 하위 법령 및 표준 지침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 유착 정황이 기재됐는데 수사 무마 과정에서의 윗선 개입 여부를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경찰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사건 수사무마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혹시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오늘?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간부진의 600억 원대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이른바 윤핵관 등을 통해 수사 내용이 정치권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구체적인 유출 경로 수사는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유출, 무마 시점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유착 시기와 맞물리는 점에 주목합니다. 윤핵관을 넘어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윗선 개입 여부가 쟁점으로 꼽힙니다. 통일교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유착이 이제 좀 심화되고 공고히 되던 시기여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저희가 영장에 기재를 했었습니다. 실제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건 은폐, 무마 등 범죄 혐의 사건 수사를 규정한 특검법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첩보 등 경찰 수사 내용 유출 경로와 함께 수사 무마 과정 전반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YTN 박광현입니다. 유권자라면 누구든 동등하게 주어지는 한 표지만 발달 장애인에게는 투표소 문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들에게는 복잡한 투표용지를 식별하고 원하는 후보자에게 정확히 기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사히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지능력 차이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발달장애인들입니다. 후보자 명단을 식별하고 좁은 기표란에 도장을 정확히 찍기까지 과정이 이들에겐 쉽지 않습니다. 엄숙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몸도 강직이 더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름이랑 얼굴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었어요. 실수할까 긴장되는 데다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는 건지 눈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고르려면 생각이 좀 필요해가지고 도장을 찍을 때 선을 넘는 것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려움 탓에 발달장애인들은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 로고가 들어간 투표 보조 용구와 보조인 허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해왔습니다. 발달장애인들과 선관위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고 재작년 서울고등법원은 그림 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하지 않는 건 차별 행위라 판시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보조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도 잇따랐습니다. 중에 이제 낯선 환경에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본인의 의사 표현 같은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조인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선관위가 관련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매번 상소해 법정 싸움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고 대법원 판단도 아직입니다. 이에 발달장애인 편의 제공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후속 논의는 더딘 상태입니다.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한 표.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초 프로야구에서 젊은 왼손 선발 투수들이 눈부신 호투를 펼치며 팬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류현진과 김광현, 양현종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자완 트로이카 시대가 새로운 얼굴로 바뀔 거란 기대감도 나오는데요. 어떤 선수들인지 양치찬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즌 초 좌완 선발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건 롯데 김진욱입니다. 3경기의 선발로 나와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1.86에 빼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 선수 기여도와 이닝당 출루 허용률 등 상세 지표에서도 리그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꾸준히 연마해온 체인지업을 결정으로 사용할 만큼 완성도를 높이면서 우타자 상대 약점을 지운 게 결정적입니다. 여기에 지난 겨울 일본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하면서 구속을 높이는 등 직구를 날카롭게 다듬은 것도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조금 더 배우려고 했고 그 좀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좀 더 고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공 하나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위기가 조금 빨리 벗어나지 않나라고. 김진욱과 프로 데뷔 동기인 이의리도 지난 17일 두산 타선을 5이닝 무실점으로 막고 초반 부진을 풀어냈습니다.
특히 최고 구속 155.9km의 빠른 공을 바탕으로 삼진을 8개나 빼앗으면서 제구 불안 약점을 지웠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묵묵하게 제 할 거 하면서 잘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은 자신이 있어서 앞으로 좋은 경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KBO 리그에서 9위는 검증받은 NC 구창모도 시즌 초 2승에 평균 자책점 2.82로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단에서 투구수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만큼 정규 시즌을 부상 없이 완주한다면 어느 때보다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세 선수가 경쟁하듯 호투 행진을 벌이면서 류현진과 김광현, 양현종 이후 새로운 좌완 트로이카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오는 6월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두고 방송사들 사이 협상이 이어진 끝에 우선 KBS가 JTBC와의 공동 중계에 합의했습니다. KBS는 언론에 자료를 내고 JTBC가 제안한 북중미 월드컵 최종 제한 금액을 수용했다고 알리며 현지에 해설위원 등을 파견해 중계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한 뒤에 하락한 건데요. 3대 지수 모두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른 게 있었으니까 쉬어가는 흐름도 있고요.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큰 압박을 받는 미국은 상당히 다급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연장은 없을 거라면서도 협상 타결에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이 와중에 휴전 시한을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22일 저녁으로 은근슬쩍 하루 또 늦췄습니다. 말이 바뀐 건 이것만이 아니고요. JD 벤스 부통령과 관련해서도 파키스탄에 갔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간다고 수시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를 협상 전략으로도 보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오히려 트럼프의 이런 혼선이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당장 이란에서는 공격 명분을 쌓기 위해서 오락가락하면서 진정성 없이 협상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크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온건파인 페제시키안 대통령 역시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상 테이블에 앉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도 외신들은 이란이 협상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고 오는 22일에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말의 기대감이 증시의 하단을 떠받친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마벨 테크놀로지를 꼽아봤습니다. 미국의 종합 반도체 설계 업체인데요. 간밤에는 주가가 거의 6%대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 마감 뒤에는 조금 더 오르는 중입니다. 구글과 손잡고 새 인공지능 칩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호재가 된 건데요. 전쟁 중에도 인공지능 산업은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이렇게 새로운 칩이 등장하면 혜택을 받는 곳도 타격을 받는 곳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산업의 흐름에도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한 겉옷과 보건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7.3도로 어제보다 6, 7도 정도 낮게 출발하면서 반짝 아침 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황사의 영향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과 대전 또 광주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전국적으로 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만큼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남부산간과 충남 공주와 금산, 전북 무주에는 역대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전북 장수구는 영하 0.8도, 충북 제천은 영하 0.2도 등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어제보다 5에서 10도 정도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7.3도, 대전 3.5도, 전주는 2.9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이 19도, 대전 21도, 대구 23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남부지방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지만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연일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